1942년 11월 14일 2300시에 USS 워싱턴함의 레이더 운용병들은 18,000야드 떨어진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9척의 일본 군함을 추적했습니다. 과달카날 북쪽의 칠흑 같은 바다에서 적군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워싱턴함의 SG 레이더 스크린에서는 모든 함선이 뚜렷한 녹색 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테나를 한 번 쓸어낼 때마다 함선의 위치가 갱신되었습니다. 야전이 서치라이트와 쌍안경에 의존하던 일본 함대는 미국 전함이 자신들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16개월 동안 워싱턴함 승조원들은 이 혁신적인 기술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SG 수상 수색 레이더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먼 거리에서 함선을 탐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크3 사격 통제 레이더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표적을 추적하고 사격 재원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워싱턴함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볼 수 없는 것을 격파할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1942년 11월의 태평양 함대에서는 아무도 전함이 현대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가정은 곧 미국인들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었습니다. 제독들은 전함을 대형 구축함처럼 항공모함을 보호하는 값비싼 호위함이자 부유식 대공 플랫폼인 스크린 함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공식 교리는 전함이 구식이며 항공모함이 실제 전투를 수행하는 동안 대공 사격만 하는 락칼로 전락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진주만 공격 이후 고속 전함들은 엄격히 통제되어 수상 교전을 추구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방어적인 락칼로 제한되었습니다. 워싱턴함은 대서양을 건너 영국 본토 함대에서 복무했습니다. 이후 태평양으로 이전되었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 적 군함의 주포를 단 한 번도 발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밤, 그것은 바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 한 척의 함선과 한 명의 제독은 올바른 기술로 적절하게 운용된 전함이 여전히 해전을 지배할 수 있음을 증명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워싱턴함에 탑승한 3,700명의 미국인들은 태평양 전쟁에서 가장 격렬한 수상전이 될 싸움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전함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워싱턴함은 미국 공학 기술의 걸작이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급의 두 번째 함선인 이 배는 1938년 6월 14일 필라델피아 해군 공창에서 건조되었습니다. 이 함선은 표준 35,000톤, 만재 44,800톤의 배수량을 가졌습니다. 함선의 주포는 3개의 사면장 포탑에 장착된 9무늬 16인치 마크6 함포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함포는 2,700파운드 철갑탄을 20마일 이상 던질 수 있었습니다. 함선의 장갑대는 16인치 두께였습니다. 함선의 포탑 전면은 18인치였습니다. 4개의 제너럴 일렉트릭 터빈이 12만 천 마력의 축출력을 생성하라 함선을 28노트의 속도로 물 위로 추진했습니다. 함선은 싸울 수 있었고, 달릴 수 있었고, 처벌을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42년 해군 교리에 예곡된 논리 속에서 함선은 본래 설계된 라칼인 함대함 전투에 투입하기에는 너무 기중하다고 여겨졌습니다. 3일 전 밤, 그 교리의 대가는 피로 치러졌습니다. 다니엘 켈러엔 소장은 일본의 함포 사격 부대를 요격하기 위해 태스크포스 67을 이 해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함선에는 중순양함 샌프란시스코와 포틀랜드, 경순양함 헬레나, 대공순양함 주노와 애틀랜타, 그리고 8척의 구축함이 포함되었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부대였어야 했지만 켈러엔 제독에게는 전함이 없었습니다. 해군에는 남태평양 전역에 2척의 작전 가능한 전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워싱턴함과 사우스다코타함이었습니다. 이 전함들은 태평양에 남은 유일한 가동 가능한 미국 항공모함인 엔터프라이즈호와 함께 보류되었습니다. 교리는 항공모함이 너무 기하라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함은 항공모함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했으므로 켈러엔 제독은 전함 없이 진격했습니다. 그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락사가들은 이 전투를 나중에 과달카날 해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혼란스러운 야간 전투에서 켈러엔 제독의 부대는 어둠 속에서 아베 히로아키 부제독의 함포 사격 부대와 마주쳤습니다. 일본군은 전함 2척인 히에이와 기리시마, 중순양함 기누가사, 경순양함 2척, 그리고 구축함 14척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진 것은 전투가 아니라 함포가 동원된 술집 난투극과 같았습니다. 함선들은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지근거리에서 발포했습니다.
미국 함선들이 서로에게 포격을 가했습니다. 일본군의 서치라이트는 밤을 섬광과 그림자의 악몽으로 만들었습니다. 양기가 겉었을 때 켈러앤 제독은 샌프란시스코함 함교에서 사망해 있었습니다. 그는 14인치 포탄의 직격을 받아 전사했습니다. 노먼 스콧 소장은 애틀랜타함에서 사망해 있었습니다. 그는 혼란 속에서 발사된 미군 포탄에 의해 전사했습니다. 구축함 바턴, 쿠싱, 레피, 몬세는 침몰 중이거나 이미 침몰했습니다. 애틀랜타함은 격침되고 있었습니다. 주노함은 철수 도중 어뢰를 맞고 거의 모든 승조원과 함께 침몰했습니다. 706명의 미국인이 사망했습니다. 일본군은 구축함 아카츠키와 유다치만 잃었습니다. 전함 히에이는 심한 손상을 입었고 다음 날 공습으로 침몰했습니다. 진주만 사령부에 있던 체스터 니미츠 제독은 전투 보고서를 읽으며 점차 경각심을 느꼈습니다. 과달카날의 해병대는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과달카날을 사수할 가치가 있게 만든 핸더슨 비행장은 일본 순양함과 구축함의 야간 함포 사격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보국은 훨씬 더 큰 일본군 부대가 남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콘도 노부타케 제독은 전함 기리시마와 함께 오고 있었습니다. 4척의 중순양함, 2척의 경순양함, 그리고 9척의 구축함도 동반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핸더슨 비행장을 폐허로 만들고 이어서 11,000명의 신선한 일본군 병력의 상륙을 엄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성공한다면 과달카날은 함락될 것이었습니다. 해병대는 전멸할 것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첫 번째 미군 공세는 재앙으로 끝날 것이었습니다. 니미츠 제독은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그리는 항공모함 지원 없이 전함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엔터프라이즈호는 산타크루즈 해전 3주 전에 손상을 입었으며 임시 수리된 비행 갑판으로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함선의 항공 전력은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만약 니미츠 제독이 항공모함을 보호하기 위해 전함을 붙잡아 둔다면 핸더슨 비행장은 파괴될 것이었습니다. 과달카날은 함락될 것이며 수개월간의 피와 희생은 헛수고가 될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전함을 단독으로 진격시킨다면 모두 침몰하라 엔터프라이즈호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해군대학에서 배운 모든 원칙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참여했던 모든 어게임에서도 밤에 단독으로 작전하는 전함은 패배할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해병대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니미츠 제독은 그의 경력 중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일리엄 헐시 제독에게 전함을 출동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전함들을 단독으로 투입시키십시오. 함대함 전투를 하게 하십시오. 교리는 개의치 마십시오. 이 필사적인 임무를 이끌도록 선택된 인물은 일리스 오거스터스 리 주니어 소장이었습니다. 54살의 나이의 리 제독은 예상 밖의 전사였습니다. 오웬 카운티의 작은 마을인 켄터키주 나탈리에서 태어난 그는 1908년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키가 작고 땅딸막했으며 항상 단정치 못했습니다. 리 제독은 제독이라기보다 시골 학교 교사처럼 보랐습니다. 그의 군복은 항상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꺼운 안경을 썼습니다. 그는 켄터키 사투리로 말하라 다른 장교들이 그를 과소평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상적이지 않은 외모 뒤에는 미국 해군 최고의 전술가 중 한 명이 있었습니다. 리 제독은 비할 데 없는 명사수였습니다. 1920년 안트워프 올림픽 사격 종목에서 그는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습니다. 그는 1000야드 거리에서 10발의 총알을 같은 구멍에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음악가가 리듬을 본능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듯이 탄도학을 이해했습니다. 탄도, 편류, 탄착 강화, 예측 사격 각도와 같은 것들이 그에게는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표적을 보면 어디를 조준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그가 소총에서 함포로 전환했을 때 그 직관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16인치 함포는 일리스리 제독에게 그저 매우 큰 소총일 뿐이었습니다. 원칙은 같았습니다. 원칙을 계산해야 했습니다. 표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속도와 방향을 기반으로 조준을 예측해야 했습니다. 바람과 움직임에 맞춰 조준을 조정한 다음 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리 제독은 포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술을 이해했습니다.
특히 그는 1942년 대부분의 제독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레이더를 이해했습니다. 그의 동료들이 레이더를 시각적 관측을 보완할 수 있는 흥미로운 신기한 장치로 취급한 반면, 리 제독은 그것을 해전의 혁명으로 인식했습니다. 레이더를 갖춘 함선은 어둠, 연기, 비를 뚫고 볼 수 있었습니다. 시각적 교전이 불가능한 거리에서도 표적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학적 정밀도로 사격 재원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적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싸우는 전장에서 한 척의 함선이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게 했습니다. 6개월 동안 리 제독은 레이더 유도 포술에 대해 승조원들을 끊임없이 훈련시켰습니다. 그는 워싱턴함의 사격 통제 절차를 근본부터 재설계했습니다. 표준 해군 시스템에서는 레이더 운용병이 접촉 정보를 통신병에게 보고했습니다. 통신병은 이를 포술 장교에게 전달했습니다. 포술 장교는 포 조준 지시병에게 명령하러 포를 조준하게 했습니다. 리 제독은 중간 단계를 없앴습니다. 그는 레이더 운용병을 포술 장교와 포 조준 지시병에게 직접 연결했습니다. 레이더 재원 장교는 실시간으로 표적을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격 통제 레이더는 낙탄을 추적하고 일제 사격 사이의 조준을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투에서 한 번도 시험된 적이 없었습니다. 리 제독은 수백 시간의 훈련, 정제, 완성을 통해 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제 그는 중요한 순간에 이 시스템이 작동할지 알아낼 것이었습니다. 리 제독의 태스크포스는 태스크포스 64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부대는 그의 기함 워싱턴함, 전함 사우스다코타함, 그리고 4척의 구축함인 워커함, 베넴함, 프레스턴함, 그인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구축함 호위를 갖춘 미국의 최신 전함 2척이었습니다. 현실에서는 한 번도 함께 작전해 본 적 없는 급조된 팀이었습니다. 사우스다코타함은 산타크루즈 해전에서 일본 폭탄에 피격되어 수리를 마친 후 막 본토에서 도착했습니다. 승조원들은 미숙했으며 그들 중 다수는 훈련을 막 마친 신병들이었습니다. 4척의 구축함은 각각 다른 태스크 그룹에서 차출되었습니다. 이 구축함들은 전함들과 함께 작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훈련할 시간도 없었고 공통 절차를 개발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리 제독에게는 이 함선들을 전투 부대로 통합할 단 하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낯설다는 것보다 더 깊었습니다. 워싱턴함과 사우스다코타함은 호환되지 않는 무선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선 간 통신 장비는 다른 주파수에서 작동했습니다. 식발 신호도 달랐습니다. 리 제독은 이미 출항한 후에야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함선들이 문자 그대로 서로 안정적으로 통신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신호등과 사전 결정된 기동을 사용하여 즉석에서 통신 계획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구축함들도 자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근거리 백방전을 위해 설계된 5인치 함포와 어뢰로 무장했습니다. 일본 순양함과 전함에 맞서면 화력과 사거리에서 랄세였습니다. 이들의 유일한 이점은 어뢰랐습니다. 그러나 어뢰를 사용하려면 10,000야드 이내로 접근해야 했으며 이는 일본군 함포 사거리 내랐습니다. 11월 14일 해가 질 무렵 리 제독은 그의 소규모 부대를 이끌고 과달카날 서쪽 끝을 돌아 나갔습니다. 4척의 구축함이 종대 대형으로 선두에 섰습니다. 워커함이 선두를 맡고 이어서 베넴함, 프레스턴함, 그인함이 뒤를 이었습니다. 2척의 전함이 그 뒤를 따랐으며 워싱턴함이 사우스다코타함을 이끌었습니다. 종대 대형은 2마일 이상으로 길게 늘어졌고 6척의 함선은 이미 수십 척의 미군 함선을 삼킨 해락으로 향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함선들이 해저에 가라앉아 있었기 때문에 선원들은 이 해락을 강철 바닥 해협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보섬을 돌자마자 모든 승조원은 3일 전 밤 켈러엔 제독의 전투에서 남은 기름띠와 잔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시신들은 여전히 물에 떠 있었습니다. 썰물에는 미군 구축함의 잔해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리 제독은 자신이 무엇에 직면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정보국은 콘도 제독의 부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일본 제독은 전함 기리시마를 이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이 전함은 진주만 공격 이후 수십 차례의 전투를 치른 베테랑이었습니다. 기리시마는 기술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 중에 건조되어 1930년대에 현대화된 순양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함선의 라덜 무늬 14인치 함포는 2800파운드 포탄을 19마일 거리까지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기리시마함과 함께 중순양함 아타고와 타카오가 있었고, 각 함선은 랄 무늬 8인치 함포로 무장했습니다. 경순양함 센다이와 나가라, 그리고 9척의 구축함이 있었습니다. 총 14척의 함선은 모두 야간 전투 훈련을 받았습니다. 각 함선은 93식 어뢰로 무장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 어뢰를 롱랜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어뢰는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이었습니다. 어뢰는 1000파운드의 탄두를 싣고 49노트의 속도로 12마일을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 발만 명중해도 순양함을 2동강 낼 수 있었습니다. 두세 발이면 전함을 침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20년 동안 야간 수상 전투를 훈련해 왔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싸우기 위한 전술, 장비, 그리고 교리를 특별히 개발했습니다. 이들의 견시병은 뛰어난 야간 시력을 위해 선발되었습니다. 그들은 초인적인 수준의 기술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은 미국 수방들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거리에서 함선의 실루엣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조명탄과 탐조 등은 밤을 대낮처럼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뢰 전술은 완벽하게 다듬어졌습니다. 그들은 자바 해전, 사보섬, 에스페란스 곳에서 아간 전투의 우월성을 거듭 입증했습니다. 미국 수방들은 밤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둠은 일본군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리 제독에게는 일본군이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레이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레이더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64 기동 부대가 해협을 통과하는 동안 워싱턴함의 레이더 운용병들은 모든 접촉을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과달카날과 사보섬의 산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핸더슨 비행장으로 돌아오는 우군 항공기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도 그들은 20마일 밖에서 다가오는 일본군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유간 가시거리를 훨씬 넘어선 거리였습니다. 22시 51분, 레이더는 최초의 적 함선들을 탐지했습니다. 구축함 한 무리가 주력함대보다 앞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사거리는 18,000야드였고 계속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리 제독은 중요한 결정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최대 사거리에서 발포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자신의 존재를 알기 전에 레이더 이점을 이용해 적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의 위치가 노출될 것입니다. 콘도 제독에게 함정을 알리고 일본 제독이 포격 임무를 중단하고 탈출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는 기다릴 수도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공격 임무에 전념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일본군이 너무 가까이 다가와 탈출할 수 없을 때 매복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위험이었습니다. 일본군이 가까워질수록 그들이 미군 함대를 먼저 발견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리 제독의 함선을 먼저 보았다면, 만약 그들이 먼저 어뢰를 발사했다면 64 기동 부대는 전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 제독은 중요한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일본군은 수상 전투를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핸더슨 비행장의 항공기, PT보트, 잠수함 등 무엇이든 예상했지만 미군 전함은 아니었습니다. 홀시 제독은 전함의 이동을 너무나 비밀리에 붙여서 많은 미군 지휘관들조차 전함이 오는 것을 몰랐습니다. 리 제독은 일본군의 과신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는 함선들에게 발포를 보류하고 항로를 유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거리는 16,000야드, 14,000야드, 12,000야드로 좁혀졌습니다. 워싱턴함 함교의 사람들은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레이더 운용병들은 조롱한 목소리로 사거리를 불렀습니다. 10,000야드였습니다. 이 사거리에서 일본군 견시병들은 두 척의 전함이 거대한 실루엣을 보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과달카나를 향해 자신들의 포격 섬광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8,400야드였습니다. 리 제독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23시 정각, 그는 발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워싱턴함의 첫 번째 일제 사격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9발의 16인치 포탄, 즉 24,300파운드의 강철과 폭발물이 어둠 속을 가로질러 경순양함 센다이로 향했습니다. 포탄은 레이더로 유도되었습니다. 포병들이 볼 수 없는 목표물을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정밀한 조준과 고각을 계산하는 사격 통제 컴퓨터가 포탄을 조정했습니다. 일제 사격은 목표물에 도달하는 데 23초가 걸렸습니다. 빗나갔지만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센다이 주변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솟아올라 갑판을 뒤덮을 정도였습니다. 센다이 함장은 중포의 포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해피 기동과 란막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리 제독은 센다이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센다이는 주의를 분산시키는 부차적인 목표였습니다. 워싱턴함의 레이더는 훨씬 더 중요한 목표물을 식발했습니다. 일본군 선두를 이끄는 구축함 아야나미였습니다. 아야나미는 미군 구축함에 가장 가까웠고 리 제독의 호위함대에게 가장 위험했습니다. 두 번째 일제 사격은 아야나미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워싱턴함의 포탄이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한 발, 어쩌면 두 발의 16인치 포탄이 아야나미에 명중했습니다. 그 사거리에서 구축함의 얇은 장갑에 대한 효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포탄은 종이처럼 함체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기관실에서 폭발하여 함선의 기계 구락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야나미는 움직임을 멈추고 맹렬히 불타올랐습니다. 승무원들은 필사적으로 침수와 화재와 싸웠습니다. 밤은 혼돈 속으로 폭발했습니다. 사우스다코타함은 워싱턴함이 발포한 지 몇 초 후에 발포했습니다. 그녀의 포들은 다른 목표물을 추적했습니다. 미군 구축함들은 어뢰 사거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돌격했습니다. 일본군 조명탄이 머리 위에서 터져 해협을 녹색이 도는 흰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탐조등이 켜져 어둠을 훑었습니다. 모든 함선이 무언가를 향해 발포했지만 혼란 속에서는 누가 누구를 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예광탄이 모든 방향으로 물 위를 가로질렀습니다. 중포의 천둥소리가 구축함 무기의 빠른 폭음과 섞였습니다. 그것은 켈러엔 제독의 전투가 다시 벌어진 것과 같았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미군에게 레이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닥쳤습니다. 22시 55분 12초, 사우스다코타함은 대규모 전기 고장을 겪었습니다. 사우스다코타함의 최고 기관장은 전기반의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주회로 차단기를 내렸습니다. 함선의 모든 전기 시스템이 즉시 작동을 멈췄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레이더 화면은 검게 변했습니다. 포사격 통제 장치는 전략을 잃었습니다. 탄약 운반 장치는 멈췄습니다. 몇 초 만에 미국의 가장 강력한 전함 중 하나가 떠다니는 표적으로 전락했습니다. 비상 디젤 발전기가 작동했지만 필수 시스템만 가동할 수 있었습니다. 주포는 여전히 국부 통제로 발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이더 없이, 사격 통제 장치 없이 포수들은 맹목적으로 사격했습니다. 일본군은 손상된 전함을 덮쳤습니다. 키리시마함과 순양함들의 탐조등이 사우스다코타함을 비췄습니다. 마치 무대 위의 란기자처럼 그녀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사격 가능한 모든 일본 함선이 발포했습니다. 키리시마함의 14인치 포탄이 사우스다코타함의 상부 구조물에 명중했습니다. 아타고함과 다카오함의 8인치 포탄이 사우스다코타함의 상갑판을 찢었습니다. 90초 만에 사우스다코타함은 27발의 피격을 당했습니다. 그녀의 라디오 안테나는 날아갔습니다. 레이더는 파괴되었습니다. 부포대는 무력화되었습니다. 38명의 수병과 1명의 해병이 전사했습니다. 함교에 남아있던 토머스 게치 함장을 포함하여 59명이 더 부상당했습니다. 미군 구축함들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어뢰를 발사하기 위해 일본군 진영으로 돌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적으로나 화력으로나 열세였습니다. 프레스턴함이 가장 먼저 침몰했습니다. 일본 순양함과 구축함 사이의 교차 사격에 같았습니다. 그녀는 반복적으로 피격되었습니다. 포탄이 얇은 선체를 찍고 통제 불능의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함장은 함선 포기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승무원이 탈출하기 전에 탄약고가 폭발했습니다. 프레스턴함은 불덩이 속으로 사라졌고 117명의 승무원과 함께 침몰했습니다. 다음은 미군 구축함 대라를 이끌던 오크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일본군 전선에 가장 가깝게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발의 어뢰를 발사했지만 방향을 바꾸기 전에 일본군의 반격에 당했습니다. 포탄이 오크함의 함교를 강타하러 함장을 전사시켰습니다.
더 많은 포탄이 기관실에 명중했습니다. 그리고 롱렌스 어뢰가 함체에 명중했습니다. 함선 중앙에서 어크함은 두 동강이 몇 분 만에 침몰했습니다. 250명의 승무원 중 75명만 생존했습니다. 베네맘은 어뢰에 맞아 함수가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어떻게든 그녀는 떠 있었고 방수 격벽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싸우거나 기동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동 중이던 구축함 기남은 여러 발의 포탄에 맞아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동력과 조종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함장은 쓰라린 철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남은 후퇴하면서 생존자들을 구조했습니다. 15분도 채 되지 않아 리 제독의 구축함 호위함대는 전멸했습니다. 23시 15분까지 리 제독의 기동부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4척의 구축함이 침몰하거나 손상되었습니다. 사우스다코타함은 눈이 멀고 기가 먹었으며 불에 타면서 전투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이언바텀 해협에 진입했던 6척의 함선 중 워싱턴함만이 작전 가능했습니다. 워싱턴함은 전함 1척, 순양함 4척, 그리고 여러 척의 구축함을 포함한 14척의 일본 함선에 홀로 맞서고 있었습니다. 모든 군사대학 시나리오, 모든 전술교범, 모든 전통적인 지식은 리 제독이 즉시 철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4대 1로 수적 열세였습니다. 그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함선과 승무원을 구한 그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리스리 제독은 자신의 레이더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일본군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우스다코타함을 맹렬히 공격하는 흥분 속에서 미군 구축함들을 파괴하는 아드레날린 분출 속에서 일본군은 대항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함선들은 흩어져 있었습니다. 일부는 사우스다코타함을 추격하고 있었고, 일부는 구축함을 마무리 짓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혼란스럽게 배회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워싱턴함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워싱턴함은 프레스턴함과 어크함에 불타는 잔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레이더 신호는 주변의 대혼란에 의해 가려져 있었습니다. 리 제독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함 전투의 모든 원칙을 위반하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적 함대 한가운데로 돌격해야 했습니다. 리 제독은 해군 락사에서 그의 위치를 규정할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무선 회로는 완전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불빛은 없었습니다. 다른 함선과의 통신도 없었습니다. 최대 속도로 전진했습니다. 항로는 렁사명도였습니다. 워싱턴함은 26노트로 가속하며 일본군 전선으로 직진했습니다. 그녀의 레이더 운용병들은 모든 적 함선을 추적하며 속삭이듯 사거리와 방위를 불렀습니다. 키리시마함까지 15,000야드, 아타고함까지 12,000야드, 다카오함까지 10,000야드였습니다. 일본군은 아직 워싱턴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탐조등은 남쪽 수평선에서 불타고 있는 사우스다코타함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견시방들은 자신들의 희생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다른 전함을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8,400야드, 전함 포로선은 거의 근거리 사격 지점인 그곳에서 리 제독은 키리시마함에 발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워싱턴함의 모든 주포, 9문이 16인치 포가 완벽하게 조율된 일제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그 사거리에서 레이더 사격 통제를 통해 자신의 탐조등으로 밝혀진 정지 목표물에 대해 워싱턴함의 포수들은 빗나갈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일제 사격은 키리시마함 주위에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직격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직격탄들이 이어졌습니다. 7분 만에 워싱턴함은 75발의 16인치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적어도 9발, 어쩌면 20발이나 키리시마함에 명중했습니다. 그 효과는 파괴적이었습니다. 각 2,700파운드의 워싱턴함 포탄은 초당 2,300피트의 속도로 화물 날차의 힘으로 명중했습니다. 포탄은 키리시마함의 장갑을 휴지처럼 뚫고 들어갔습니다. 한 발의 포탄이 함수 포탑을 파괴하라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직사시켰습니다. 또 다른 포탄은 기관실에서 폭발하러 터빈과 보일러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세 번째 포탄은 수선 아래를 강타하러 3개의 구획에 침수될 구멍을 냈습니다. 조타 장치가 파괴되어 방향타가 좌연으로 굳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녀는 무력하게 원을 그리기 시작했고 기동할 수도, 탈출할 수도 없었습니다.
워싱턴함이 계속해서 키리시마함을 공격하는 동안 워싱턴함의 5인치 부포대가 공격에 합류했습니다. 100발 이상의 포탄이 키리시마함의 상부 구조물에 명중하러 선미에서 선두까지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함교와 사격 통제 시스템을 수용하던 특징적인 탑인 키리시마함의 탑형 마스트는 반복적으로 피격되었습니다. 창문이 부서지고 장비는 박살났습니다. 승무원들은 날아다니는 금속과 유리 조각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이와부치 산지 함장은 부상당했지만 함선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며 자신의 직책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키리시마함은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함이 불타는 것을 지켜보던 콘도 제독은 자신의 함대가 매복 공격을 받았다는 쓰라린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몇 척의 미군 함선과 맞서고 있는지 여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키리시마함에 쏟아지는 파괴적인 포화는 여러 척의 전함에서 오는 것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순양함인 아타고함과 다카오함은 포화의 근원지를 향해 탐조등을 돌렸습니다. 마침내 워싱턴함을 비추었습니다. 그들은 8인치 포로 발포하고 16발의 9.3식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함은 이미 방향을 돌리고 있었고 그녀의 레이더는 어뢰의 확산을 추적했습니다. 리 제독은 우현 급반침을 명령했습니다. 거대한 전함은 선체를 기울이며 최고 속도로 북쪽으로 질주했습니다. 모든 어뢰가 빗나갔습니다. 불과 몇 야드였습니다. 일본 순양함들이 추격하려 했지만 리 제독은 도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워싱턴함의 속도와 레이더를 활용하여 최적의 교전 거리를 유지하며 재배치 중이었습니다. 거리가 12,000야드로 벌어지자 워싱턴함의 함포는 순양함으로 목표를 변경했습니다. 첫 번째 일제 사격은 목표함을 명중시켜 함교 위로 물기둥을 솟구치게 했습니다. 다음 일제 사격은 더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콘도 제독은 이제 자신이 사냥꾼이 아닌 사냥감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각적인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침공 이후 과달카날에 접근한 가장 강력한 일본 수상 전력이 방향을 돌려 밤의 어둠 속으로 도주했습니다. 그들 뒤에서 기리시마함은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파괴된 선체 전체로 침수가 확산되면서 함정의 기울기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손상 통제반은 필사적으로 함정을 구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1942년 11월 15일 새벽 1시 이와부치 함장은 퇴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승무원들은 기울어진 갑판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일본 국가를 불렀습니다. 천황을 위해 3번의 만세 삼창을 외친 다음 배 밖으로 뛰어들었습니다. 3시 20분, 기리시마함은 전복되어 사보섬 북서쪽 해락으로 침몰했습니다. 함정은 승무원 300명과 함께 바다에 잠겼습니다. 기리시마함은 태평양 전쟁에서 다른 전함에 의해 침몰된 첫 번째 전함이었습니다. 더욱이 단 한 척의 미국 함정과의 단독 전투에서 파괴되었습니다. 리 제독은 콘도 제독에 퇴각하는 전략을 추격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치열한 전투 속에서 모든 식별 신호는 방해 전파로 인해 혼란스러웠습니다. 툴라기 기지의 미국 PT보트들은 적과 아군을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워싱턴함을 포함하여 움직이는 모든 것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리 제독은 아군에게 어뢰 공격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무선 침묵을 깨야 했습니다. PT보트 기지에 보낸 그의 메시지는 그의 성격을 잘 몰아주었습니다. 식별 신호를 요구받았을 때 리 제독은 이곳은 칭리다. 내 길을 비켜라. 나는 통과할 것이다라고 전송했습니다. PT보트들은 현명하게도 발포를 중지했습니다. 1942년 11월 15일 새벽이 밝아오자 미국 승리의 모든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과달카날에서 하락을 기다리던 일본 수송선들은 핸더슨 비행장의 항공기에 의해 노출된 곳에서 발각되었습니다. 급강하 폭격기와 내격기들이 그 이를 때 지어 날아다녔습니다. 수송선 7척이 침몰했습니다. 일본 증원군 11,000명 중 불과 4,000명만이 해안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장비와 보급품 없이 상륙했습니다. 과달카날을 탈환하려던 일본의 마지막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전세는 결정적으로 미국의 우위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구축함 프레스턴함은 117명의 사망자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어커함은 175명의 사망자와 함께 침몰했습니다.
베네맘은 처음에는 구출되었지만 2인 중 다음 날 침몰했습니다. 다행히 추가 인명 손실 없이 그이남이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사우스다코타함은 수개월의 수리 기간이 필요할 것이었습니다. 총 3척의 구축함을 잃었고 400명 이상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해군은 일본군을 완전히 저지했습니다. 기리시마함은 바다 밑에 가라앉았습니다. 일본은 다시는 주력함을 과달카날로 보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해병대는 진지를 사수했습니다. 비행장은 보존되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의 첫 번째 공세는 성공할 것이었습니다. 사상자 보고서가 취합되었을 때 한 가지 통계는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일본 전함을 단독으로 격파하고 적 함대 전체를 격퇴한 USS 워싱턴함은 인명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배에 탑승한 단 한 명의 인원도 적의 공격으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함정 자체는 5인치 포탄 한 발만을 맞았습니다. 이 포탄은 함정의 무선 안테나를 절단했습니다. 과달카날 전역의 가장 격렬한 수상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힌 함정이 가장 적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전쟁 중에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홀시 제독의 전투에 대한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열렬했습니다. 그는 리 제독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에는 당신과 당신의 기동부대는 미국 해군 낙사에 영광스러운 한 페이지를 썼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군의 공식적인 반응은 더욱 미온적이었습니다. 이 전투는 방어작전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실제로는 혁명적인 공세적 승리였지만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승리에서 레이더의 결정적인 중요성을 강조했던 리 제독의 사후 보고서는 거의 언급 없이 보관되었습니다. 전함 제독들은 항공모함 옹호자들이 전함의 노후화에 대해 틀렸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항공모함 제독들 역시 전함이 여전히 공격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워싱턴함의 승리는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전술의 검증이 아닌 예외적인 현상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리 제독 자신은 이러한 인정 부족에 대해 달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참모들에게 중요한 것은 공로가 아니라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과달카날은 구원받았습니다. 워싱턴함의 활약 덕분에 미국 해군 병사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리 제독은 해군이 전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에 좌절했습니다. 그는 레이더 유도 사격 통제, 야간 전투 전술, 센서와 무기 통합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 새로운 장비, 새로운 절차를 권고했습니다. 그의 권고 대부분은 무시되거나 미온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해군은 이미 다음 전투와 다음 작전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혁신적인 사고를 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전투 당시 워싱턴함의 함장이었던 글렌 데이비스 대령은 그들이 이룬 것의 혁명적인 성격을 인식했습니다. 그가 제출한 공식 작전 보고서들은 승리에서 레이더 사격 통제의 결정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함정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 여러 목표물을 공격했습니다. 파괴적인 정확도를 달성했으며 단 한 명의 전투 사상자도 없이 복구했습니다. 그의 전문적인 평가에 따르면 이는 올바르게 통합된 기술과 훈련이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지 몰아주는 이상적인 시범이었습니다. 데이비스는 전투 중 리더십으로 해군 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1943년 4월에는 소장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는 이후 전함 제8사단을 지휘했습니다. 마리아나 제도 작전과 다른 태평양 작전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리 제독처럼 데이비스도 해군 고위층이 독립적으로 작전하는 레이더 장착 전함의 공격 잠재력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일본 해군의 패배에 대한 반응은 혼란과 부인이었습니다. 콘도 제독의 초기 보고서는 미국 순양함과 구축함이 기리시마함을 침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단 한 척의 전함이 자신의 기함을 파괴하고 전함대를 격퇴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 무선통신이 워싱턴함의 낙하를 확인해 줄 때까지 일본군은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리적 충격은 깊었습니다. 전쟁 중 처음으로 일본 전함이 수상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진주만 이후 일본군의 것이었던 밤의 시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과달카날 전투 이후 일본 해군 독트린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미국 레이더가 야간 전투에서의 그들의 우위를 무력화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뛰어난 정찰병, 집중적인 훈련, 그리고 우수한 어뢰는 이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만약 미국군이 완전한 어둠 속에서 그들을 보고 정확히 사격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전술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레이더 없이는 항상 반응해야 했고 항상 불리했습니다. 1942년 초 태평양을 지배했던 자신감 넘치던 일본 해군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막을 수 없는 미국의 진격을 저지하려는 절박한 세력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워싱턴함은 누메아, 뉴칼레도니아로 돌아와 소규모 수리와 재보급을 받았습니다. 승무원들에게는 휴가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이 이룬 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전투 배치에 있었던 수병들은 승리의 엄청난 규모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일제 사격마다 함정의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또한 레이더 운용병이 목표물을 해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역경에 맞서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미국 기술과 훈련이 일본의 경험과 병력 수를 극복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과달카날 전역의 전세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축하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함은 다른 곳에서 필요했습니다. 워싱턴함은 길버트 제도와 마셜 제도에서 싸웠습니다. 또한 마리아나 제도와 필리핀에서도 싸웠습니다. 이오지마와 오키나와에서도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함정은 13개의 전투별을 획득했습니다. 이는 태평양의 거의 모든 다른 전함보다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함정은 과달카날 해안에서 그날 밤 증명했던 것을 다시 증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해군은 워싱턴함을 항공모함에 묶어 두었습니다. 대규모 대공포대를 사용하여 항공모함을 일본의 공중 공격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함정의 16인치 함포는 상륙 작전을 지원하는 해안 목표물에 수천 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함정은 다시는 수상 전투에서 적군 군함과 교전하지 않았습니다. 비극은 워싱턴함이 항공모함 호위 임무에만 제한되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좌절스러웠지만 해전의 발전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진정한 비극은 워싱턴함의 승리에서 얻은 교훈이 의도적으로 무시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리 제독은 레이더를 장착하고 그 사용법을 훈련받은 전함이 야간 수상 전투를 지배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이후의 전투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전술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항공모함 항공의 우월성에 전념했던 해군 관료들은 이러한 교훈을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보고서들은 파묻혔습니다. 권고사항들은 기각되었습니다. 워싱턴함이 상징했던 수상전의 항명은 시작되지도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리 제독 자신은 레이더와 수상전 전술의 더 나은 통합을 계속 옹호했습니다. 1944년에 그는 중장으로 진급했습니다. 또한 건조된 함정 중 가장 강력한 라서척의 고속 전함 전략 지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독립적으로 작전하는 것이 금지된 채 항공모함에 묶여 있었습니다. 1944년 6월 필리핀의 해전에서 리 제독의 전함들은 강력한 전투 전열을 형성했습니다. 이 전열은 일본 수상 전략을 저지하고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항공모함을 보호하기 위해 저지되었습니다. 적은 도주했습니다. 1944년 10월 레이테만 해전에서 홀시 제독은 리 제독의 전함들을 이끌고 일본 항공모함들을 무모하게 추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륙 해변은 무방비 상태로 남겨졌습니다. 오직 사마르 전투에서의 호위 항공모함과 구축함들의 영웅적인 희생만이 재앙을 막았습니다. 리 제독은 이러한 놓쳐버린 기회들을 점점 더 좌절감을 느끼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함이 제대로 사용된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달카날에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훌륭한 장교였기에 동의하지 않는 명령이라도 따랐습니다. 그는 수상전 전술, 레이더와 함포 사격의 통합, 해전의 미래에 대한 논문과 란구를 계속 작성했습니다. 일부 하급 장교들은 그것들을 읽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해군 고위층은 미드웨이 이후 복음이 된 항공모함 독트린에 계속 전념했습니다. 일본이 항복한 지 열흘 후인 1945년 8월 25일, 일리스 오거스터스 리 주니어 제독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57살이었습니다. 그는 메인주 카스코만에 정박해 있던 그의 기함인
전함 와이오밍함으로 모터보트를 타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모터보트의 승무원들은 그를 소생시키려 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전함전을 혁신하고 과달카나를 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기술과 전술이 어떤 낙경도 극복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가 승리에 기여한 전쟁이 끝나는 시점에 그는 사망했습니다. 리 제독의 사망 소식은 함대 전역에 진심 어린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니미츠 제독은 그를 자신이 아는 가장 훌륭한 장교 중 한 명이라고 칭했습니다. 홀시 제독은 리 제독의 전술적 천재성이 수많은 미국인의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야전이 복무 중이던 워싱턴함의 많은 승무원들은 전쟁 중 가장 절박했던 전투를 이끌었던 제독의 상실을 애도했습니다. 그러나 죽어서도 리 제독의 업적은 축소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그의 보고는 그의 올림픽 메달과 복무 기록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과달카날 전투에는 단 한 문장만을 할애했습니다. 해군의 공식 역사는 그에게 승리의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룬 것의 혁명적인 성격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함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2해 더 복무를 계속했습니다. 함정은 매직 카페투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유럽에서 미군 병사들을 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1947년 6월 27일, 그 전함은 뉴욕 해군 조선소에서 퇴락했습니다. 14년 동안 그 전함은 예비 함대에 머물렀습니다. 그 전함은 천천히 녹슬어갔고 때때로 검사받았지만 결코 필요로 한 적은 없었습니다. 1960년 6월 1일, 그 전함은 해군 함정 목록에서 삭제되었습니다. 1961년 5월 24일, 그 전함은 루라 브라더스 앤 컴퍼니의 리펫 사업부에 54만 4천 달러에 팔렸습니다. 그것은 해체장으로 예인되어 고철로 보내되었습니다. 그 전함을 박물관으로 보존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의 복무를 기리기 위한 기념비 또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과달카나를 구해냈던 그 전함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 전함은 해전에서 전함이 여전히 지배적일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면도날과 철근으로 재활용되었습니다. 오늘날 과달카날 전투 이후 82년이 지났습니다. 워싱턴함의 업적은 해군 락사 전문가 집단 외에는 대부분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학생들은 미드웨이 해전의 항공모함과 이오지마 전투의 해병대에 대해 배웁니다. 또한 전쟁을 끝낸 원자폭탄에 대해서도 학습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가능한 락경 속에서 홀로 싸워 승리한 전함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진주만의 투어 가이드들은 항복 문서가 서명된 미주리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한 미국의 전쟁이 시작된 애리조나함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전의 미래가 시연되었다가 무시되었던 워싱턴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워싱턴함과 일리스리 제독의 유산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현대 미국 전함을 보호하는 이지스 전투 시스템은 리 제독이 개척한 레이더 사격 통제 시스템의 직계 후손입니다. 그가 주장했던 센서와 무기의 통합은 이제 모든 해군 함정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전술 원칙들을 개발했습니다. 가시거리 밖에서 교전하고 기술로 수적 우위를 극복하며 적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현대 해전의 근간이 됩니다. 오늘날 출항하는 모든 미국 구축함, 순양함, 그리고 항공모함은 과달카날에서의 워싱턴함 승리의 DNA를 담고 있습니다. 씁쓸한 아이러니는 리 제독의 모든 예측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레이더를 장착한 전함은 제대로 활용되었더라면 전쟁 내내 수상 전투를 지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투는 더욱 결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 관성과 관료주의적 맹목성으로 인해 해군은 워싱턴함이 가르쳐준 교훈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해군이 리 제독이 전하려 했던 바를 완전히 이해했을 때 전함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미사일과 제트기가 함포와 장갑을 대체했습니다. 리 제독이 시작했던 혁명은 그가 사랑했던 함선들에게는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워싱턴함의 이야기에는 아직 들려줄 만한 한 가지 부분이 더 있습니다. 대서양에서 태평양에 이르는 모든 전투 경력 동안 워싱턴함은 13번의 주요 교전을 거치면서도 단 한 명의 승무원도 적의 공격으로 잃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고나 훈련 중 불상사, 자란적인 원인으로 인한 인명 손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투에서 적의 함포와 어뢰,
항공기를 상대하면서도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없었습니다. 어떤 해군의 다른 주요 전함도 이런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워싱턴함 승무원의 뛰어난 자질과 견고한 함선 건조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리스리 제독의 전술적 천재성이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 적이 그들을 죽이기 전에 적을 먼저 죽이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워싱턴함이 과달카날에서 홀로 마주했던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완벽한 기록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 전함은 어뢰와 중순양함 한 포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또한 키리시마함 주포에 적어도 한 번의 근접 오폭을 경험했습니다. 필리핀 전역 동안 그 전함은 가미카제기를 포함한 일본 항공기에 의해 반복적으로 공격받았습니다. 이오지마와 오키나와에서는 지속적인 공습 위압 아래에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락경 속에서도 그 승무원들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뛰어난 훈련과 훌륭한 손상 통제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리 제독이 개발했던 혁신적인 전술 덕분이었습니다. 워싱턴함은 최대 레이더 사거리에서 교전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각도에서 공격하고 기술을 사용하여 전장을 지배했습니다. 이로써 워싱턴함은 수많은 다른 함선을 희생시킨 유혈낭자한 근거리 전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해군 함선 워싱턴함의 이야기는 군사 혁신과 번화에 대한 제도적 저항에 대한 불편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한국 전쟁에서 미군 병력은 해군 함포 지원의 중요성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베트남 전쟁에서는 그들은 최대 사거리 정밀 교전의 가치를 다시 배우게 됩니다. 페르시아만에서는 그들은 리 제독이 50년 전에 개척했던 센서 통합 원칙들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교훈들은 매번 새롭게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것들을 보존했어야 할 기관들이 대신 망각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1942년에 해군이 리 제독의 혁신을 완전히 받아들였더라면 무엇이 달라졌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엠프레스 어거스타 만 전투에서 얼마나 많은 함선이 구조될 수 있었을까요? 만약 모든 미국 함선들이 레이더 유도 야간 전투 훈련을 받았다면 말입니다. 사마르 해전에서 얼마나 많은 해군 병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 홀 제독의 전함들이 리 제독의 독립작전 교리를 사용하라 배치되었더라면 말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역사적인 가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관료주의적 자만이 전술적 혁신을 압도하지 않았다면 구할 수 있었을 실제 생명들을 의미합니다. 워싱턴함의 이야기는 군사 낙사에서 지속적인 패턴을 또한 조명합니다. 혁신적인 이점들은 종종 절박한 상황에 처한 실용적인 사람들에 의해 발견됩니다. 그것은 육군대학의 이론가들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P-38 조종사들을 구한 맥케나의 피아노 와이어 텐셔너를 보십시오. 구데리안의 전격전 전술과 보이드의 에너지 기동성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기존 체제가 보지 못했거나 보려 하지 않았던 것을 본 현장 운영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 경우의 기존 체제는 증거가 압도적이거나 무의미해질 때까지 저항하고 부정하며 축소했습니다. 오늘날 미국 해군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함 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그리고 우주 기반 표적 시스템을 갖춘 경쟁국들로부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워싱턴함의 교훈은 다시금 중요해집니다. 새로운 기술에 가장 빠르게 적응하는 군대가 미래 해전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 군대는 관료들보다 현장 운영자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교리보다 결과를 중시해야 합니다. 워싱턴함이 과달카날 해상에서 그날 밤을 지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문제는 오늘날의 해군이 자신의 락사로부터 배웠는지입니다. 아니면 1942년의 실수를 반복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워싱턴함의 물리적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그 함선의 강철은 수십 년 전 녹아 재활용되었습니다. 워싱턴함의 승무원들, 즉 불가능한 락경 속으로 항해하라 무사히 돌아온 용감한 남자들은 거의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업적은 그들이 증명한 원칙들 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기술이 적절히 활용되면 전투력은 배가 됩니다. 훈련과 전술은 수적 우위보다 더 중요합니다. 올바른 지휘관과 올바른 도구를 갖춘 단 한 척의 함선이 전체 함대를 격파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해전만을 위한 교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혁신이 기존 관습과 충돌하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교훈입니다.
과달카날 전투의 또 다른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단순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괴리에 의해 버림받은 단 한 척의 전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생님처럼 보이는 제독이 지휘했고 대부분의 장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이 전함이 태평양 전쟁의 첫 번째 미국 공격 작전을 구했습니다. 그 승리는 이후 의도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것은 항공모함 우위라는 지배적인 서사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전함이 여전히 승리할 수 있음을 증명했던 함선은 잊혔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11월은 용기, 기술, 그리고 리더십이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음을 워싱턴함이 증명한 지 82년이 되는 해입니다. 워싱턴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가장 위대한 승리는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출처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관료주의는 생명이 달려있을 때조차 변화에 저항합니다. 그리고 제도적 맹목성의 대가는 항상 복무하는 이들이 치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워싱턴함은 망각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의 승무원들은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123 제독은 위대한 해군 지휘관들 사이에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만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교훈이 연구되고 이해되며 적용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기억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워싱턴함 승무원들이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으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123 제독의 전술혁명이 잊히기보다는 기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는 태평양 전쟁을 형성했지만 간과된 승리들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십시오. 이들은 불가능한 역경에 맞서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들의 업적은 역사가 그들을 잊었을지라도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십시오. 이 비디오를 보기 전 미국 해군 함선 워싱턴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 다른 이틴 승리들을 알고 있으십니까? 전투가 벌어졌던 과달카날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으십니까? 리 제독이 태어난 켄터키에서 시청하고 있으십니까? 워싱턴함이 건조된 필라델피아에서 시청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함선이 최종적으로 해체된 브레튼에서 시청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이야기와 란결이 이 역사를 살아있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해군 함선 워싱턴함과 그 승무원들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3 제독과 그의 전술혁명을 기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달카날을 구해냈던 전함의 이야기를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전함은 확신이 전통을 극복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해내고도 잊혔던 그 전함의 이야기를 계속 기억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들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역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그날 밤 싸웠던 이들처럼 기억될 가치가 있습니다.